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 이제 부동산 민법 강의를 한 18년 했고 계약실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제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는데 봉천동 재개발할 때 90년대 말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민법 강의하러 다녔어요. 스쿠터 타고 봉천곡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만 해도 30대인데 지금은 50대입니다. 근데 부동산 사법 내지 민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경매법인을 운영했습니다. 그 경매법인 2개를 운영하면서 그 매매업을 한 거죠. 그러면 매매업을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 매매업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세무사들은 양도세 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근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에 눈이 가고, 그리고 경매 물건을 잡아서 매각하게 되는데 아마 2배씩 올라버리는 거야. 집값이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수리해서 싱크대도 바꾸고 바닥도 깔고 화장실도 수리하고 이렇게 팔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미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관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아예 리모델링 하다 보면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게 있어. 아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 매각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을 했죠. 나무숲이라고 하면 가구 회사로 유명한데 그것도 건축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원목 마루로 깔게 되고 원목으로 책장도 짜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예 친환경 원목 가구 회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숲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노량진 법학원 있고 가맹학원이 한 20개 정도 되고 직영학원이 몇 가운데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바쁨, 그죠? 엄청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개업부터 시작했는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고 건축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 리모델링 한 거 아마 손가락으로 세보면 1000개도 넘을 것 같아. 근데 요번은 한 5년 전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리인을 썼어요. 시행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행을 할 때 대리인을 썼는데 인감도 맡기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건설회사 사장이나 직원들이 제가 건축주인 걸 모르죠. 대리인이 다 업무 처리를 했으니까.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가지가지 대형 사고가 다 나서 요거 해결하는데 5년 걸렸어요. 엄청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어, 누구도 안 알려주지 않은 이 건축 피해 사례, 요거 내가 전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 방지 대책을 전수하자. 그래서 나홀로 건축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회 계몽 차원의 강의입니다. 요 강의는 정말로 내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다가구 원룸으로 졌다, 또는 근린주택으로 졌다, 그래서 내가 살기 편해졌다, 형편이 좋아졌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드뭅니다. 멍들 대로 멍들어 가지고 빚만 졌어요. 집 짓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봤고 구속당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지주 공동사업이잖아요. 지주들은 지주 공동사업의 의미를 잘 몰라요. 자기도 사업자라고요. 잘못되면 구속돼요. 그래서 땅 뺏기고 구속되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 강의를 만들어서 이거 퍼뜨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소규모 건축을 강의하는 데가 있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M경제신문사, 대충 어딘지 아시죠? 거기 개발 강사는 최근에 구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유치 받아서 꿀꺽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무 강의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90%가 사기꾼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나홀로 개발에 대해서. 근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뭐 건축법이다, 뭐 주차장법이다, 맨 공법상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똘똘한 설계사무소 잘 만나면 돼요. 아니, 집 짓다가 공사가 서버리는데 나는 대출 끌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공사 씁니다. 제가 볼 때는 100%예요. 시공사가 현장 방치하고 공사가 서 있다. 미치는 겁니다. 이게 대출 이자는 내야 되고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피해가 커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법적인 내용만 강의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온라인 강의 촬영해 놓은 것도 있던데 역시 똑같아요. 맨 건축법, 주차장법 그런 거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공법만 적용되는 개발 프로세스. 설계사무소 잘 선임하면 돼요. 내가 그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면 좋죠. 그래서 그런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부지를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는 땅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의뢰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시방서 꼭 써야 됩니다. 시방서 없이 건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안 써도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도면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나 표준 매매 계약서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표준 도급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 특약사항은 건설회사한테 유리한 거지 건축주한테 유리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 건설회사와
그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건축비를 안전하게 지불하는 거죠. 좀 이따 나오지만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비를 땡겨 쓰고요. 공사 안 합니다. 100% 이거 딴 데 쓴다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 서울 시내에 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빼고는 주택들이 전부 다 노후화돼 있어요. 요거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홀로 건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건축을 계획적인 지주가 있다든지 또는 소규모 개발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공법적인 사항보다는 정말로 괜찮은 땅을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는 거죠. 위험 회피 방법, 요거와 관련된 사법이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을 섭외했는데, 사실 저도 뭐 건축을 신축하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하고 손가락으로 세면 1000개도 넘을 거다. 그러나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없을까 해서 섭외를 했어요. 이병헌 건축사하고 그리고 오기열 선생인데, 오기열 선생도 수백 개 단독주택을 시행 시공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남 시켜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 자재를 사다가 자기가 직접 시행 시공을 한다고요.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분으로 모셨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프린트 한번 보세요. 나홀로 개발은 사실은요,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제 경험상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강의고 공개 강의지만 맨 선전만 하고 광고만 하면 되겠어요? 뭘 알고 가야지. 요건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자, 보세요. 공사 도급 계약서를 씁니다. 자, 공사 도급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해요. 나중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진짜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요거 사기 쳐먹으려고 들어왔구나, 그런 사람인지 기초공사 하는 거 딱 보면 알아. 제대로 된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신용만 내다가 나중에 돈 받고 튈 사람인지 공사는 모양만 보면 아는데, 제가 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 사기꾼들의 기초공사 하는 모습을. 그런 거 보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러고 도주하는데 없어져. 전화를 안 받아. 현장 방치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고 현장 방치해. 그리고 그러면 건축주는 새로운 시공자를 섭외해서 어렵게 공사를 하잖아요. 요 케이스는요, 100% 제가 당한 사례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100억을 벌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101억을 사기당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나 제 타고난 성격이, 저는 뒤를 안 봐요. 앞만 봐. 성격이 희한해. 그래서 죽지 않고 살고 있나 봐요. 요 가압류 신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 민경호 써 있잖아. 내 이름 민경호거든. 자, 보시면 지가 공사를 해주겠대요. 종합건설 회사 회장님 명함을 들이미는 거야.
그리고 막 양복 깨끗이 입고 오는 직원들이 한 5명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공사 도급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사라집니다. 계약금을 받고 사라져요. 근데요, 뒤에도 써놨지만 요 사람이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사라졌다? 이거 형사처벌됩니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한 목수 4명, 기초공사 하려면 목수 필요하잖아요. 현장 투입시키고 사라지는 거야. 아니,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약정한 이자를 한 푼도 안 줬다. 이건 사기죠? 사기? 근데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자를 한 번 줬어, 한 번. 그러고 사라졌네. 그러면 사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풀로 카드 대출 받았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결제 안 했다. 이건 카드 사기죠. 이 사기꾼들은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공사를 일부 조금 해요. 그러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른 시공자를 섭외해서 정말로 어렵게 준공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에 딱 현장 가압류를 치더라고요. 아니, 웬 가압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웬 가압류? 그랬더니 어디서 들어보네요. 요 회장님이라고 들어보네요. 제가 그때 공사도급 계약서를 쓸 때 인감도장 찍어줬잖아요. 그죠? 물론 대리를 쓴 건데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공사도급 계약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현장 가압류를 치는 거예요. 안 보이네? 자기가 공사를 다 완공했대. 자기가. 그런데 공사대금 4억 원을 덜 받았대요. 그 4억 원에 의해서 가압류 쳐버린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그러면 자, 판사한테 억울합니다 하고 가봤자 이 사람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소해놓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찾아와야지. 아니, 이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문제네요. 그걸 해결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해야 되죠. 아니, 사라졌는데 뭐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현장 방치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공자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압류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호텔에서 계약서를 썼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해도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스토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는 공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대하우스라는 법인도 또 있어요. 요 사기꾼들을 사기쳤다고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 안 해요. 참 미치는 거지. 그리고 준공 이후 가압류가 된 상태라서 자, 준공하고 준공 등기를 하잖아요.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은 제 사정을 알죠. 건축비 절반은 있어, 돈이. 절반은 없어. 준공을 내서 대출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사비도 청산하고 그런다고요.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거야.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현장을 누가 대환대출을 해주냐고요. 그래서 저는 가방 들고 이 대리인이 사고 쳐놓은 건데 본인은 제가 가방 들고 진짜 은행 한 30가운데 다녔어요. 대출 좀 해달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고요. 자기가 4억 원의 채권이 있대. 그리고 그중에 2억 원의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채권양도 계약서 딱 보니까 조작한 게 딱 보여. 폰트 생긴 모양 보면 자기도 2억 원의 채권액에서 가압류하고 채권 양수받은 사람이 또 가압류하고 가압류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고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고소 치아서 써주고 가압류 풀어라. 그러면 너 얼마를 원하는데 1억만 달래. 왜? 자기도 왔다 갔다 하고 수고했대. 수고비. 결국 사기 고소 치하장을 주고요. 1억 원을 지불하기로 공증을 하고 은행 가서 가압류 말소 서류 주고 대환대출을 받은 거예요. 공사업자들은 특히 하청업자들 중국 나면 떼거지로 몰려오잖아요. 돈 달라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1억 뜯겼어요 지금. 그때 떡 싸먹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법학 민사법을 전공했는데 사기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닌데 친고죄도 아닌데 내가 고소 치하장을 냈다 하더라도 사기로 처벌될 줄 알았어요. 이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저 범죄거든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 실무는 다르더라고요. 고소 치하장 내면 바로 무혐의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기꾼들은 저보다 더 잘나는 거죠. 중동까지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공사를 지연시켜 일단. 그리고 중도금 지급 시기에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 시기에는 50억을 주게 돼 있어.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50%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밖에 안 돼 있는 거야. 중도금 달라는 거예요. 공사비 절반 달래. 그럼 공사 진행 못 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절반을 주면 2달 안에 다 끝내버리겠대. 자기가 뭐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공사비 절반을 주면 다 끝내버리겠대. 그러면 건축주 입장은 무리하게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유자금 가지고 공사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PF 받아서 공사하고 별짓 다 해요. 대출 받아서 공사하고. 이자 내야죠. 건축주가 이자 내야죠. 그리고 준공이 자꾸 늦어지면 소문도 안 좋아요. 만약에 분양하는다. 매도할 목적이다. 팔리지도 않아. 공사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대학가 이런 데 원룸 많이 짓잖아요. 방학이 끝나. 방학 끝나면 원룸 다 입주하는데 입주 시기 놓쳐버리면 공실이 장기간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들은요. 여기도 사장님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상이 좋아. 목소리도 좋고 기가 막혀요. 자기가 삼성건설에서 근무하다가 과장까지 하다가 나와가지고 건설회사를 차렸다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좋고 목소리 좋고 예의까지 바른 사람 아주 재수없어요.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거래 상대방 중에서 쥐가 떳떳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고 2달 만에 끝내준다 하니까 공사비를 지출한 거예요. 절반까지. 공사는 10% 했는데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는 거야. 그래서 후속 건설업체요. 남이 지탐한 건물 이거 들어와 가지고 시공을 해준다고요?
제대로 된 건설회사들은 그런 거 안 맡아요. 또 사기꾼이에요. 후속 건설업자들도. 제대로 된 건설 업체들은요, 공사할 거 많아요. 남이 지타만 건물 안 맡아요. 맡는다 하더라도 견적이 엄청 늘어나요. 그치면 어떨 거야? 늘어난 견적 가지고 후속 건설 업체에 지불할 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돈을 댈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현장 부도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거요, 제 휴대폰입니다. 요거 제 휴대폰 캡처했어요. 건설회사 사장한테 보낸 거야. 지금 10월 28일인데 조금 있으면 눈 오는데 이렇게 2달 동안 방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외관도 안 돼 있고 조경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첨부 사진 정도의 공정인데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막 읍소하는 거야, 읍소. 내가 돈 줘가면서 시공을 하는데 눈물 나죠? 미치는 거 완전히. 이런 인간들 널려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10%야. 근데 공사비 절반을 챙긴 거야. 그리고 연락 두절. 그러면 사기쳤다고 형사 고소하면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안 돼요.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사장님 제가 확정 판결 얻고 사장님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벌써 별 2개래. 신용불량 2번 걸렸대요. 그 다음에 준공 후 잔금 받고 전화를 안 받아. 제 현장입니다. 자, 준공 후에 사용 승인을 득한 거야. 예? 그래도요, 마무리 공사할 거 엄청 많습니다. 싱크대도 안 달려 있어요. 하자 투석이야. 하자 보수 해야 돼요. 싱크대 설치해야 돼. 화장실 도기 설치해야 돼. 동호수 표시, 배선 정비해야 돼요. 공동주택 같은 거 지으면 설계하고 틀려. 지어놓은 게. 호수도 틀려. 전기 배선, 가스 배선. 아니 이게 101호 배선이 아니야. 공과금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 정비해야 돼요. 샤시 하자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공사는 마무리가 핵심이에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승강기 작동한대. 준공은 났는데 사용 승인을 득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도 사용 승인 나오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계약서에 지불 변기된 시기에 상당한 건축비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준공이 났잖아요.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청업체들 보고 막 불러. 현장 오라고. 돈 달라고 난리 나는 거야. 하청업체들. 본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장은, 건설회사 사장은 그때 젊은 사람이었는데 좀 40살이 넘어서 장가를 갔대. 그래서 결혼식 때 제가 부조도 하고 화 한두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공사가 좀 되다 보니까 애를 낳았대요. 애가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에 나오더라고. 근데 잔금 달라고, 준공 냈으니까 잔금 달라는 거. 아니 마무리해야 잔금 줄 거 아니냐 했더니 잔금 주면 한 방에 다 마무리하겠대. 지금 하청업자들이 돈을 다 못 받아서 마무리 공사 안 한다고 잔금을 주면 한 방에 다 마무리하겠대요. 그것도 애엄마가 애업고 왔어. 애업고. 신랑 건설회사 사장하고 같이 온 거야. 또 여자가 또 사정하고 애엄마가 그러니까 이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딱 지불했더니 연락 두절. 요거 다 제가 자력으로 했습니다. 저도 건설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하기 바빠 죽겠어. 이거는 정말 할 틈이 없었지만 제가 다 마무리했어요. 이게 건축물 폐자재까지 다 덮어놓은 거야. 파보니까 한 10m 이상 묻어놨더라고요. 이 폐자재를. 수억 들어간 거죠. 이거 마무리 공사 하느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연장을 딱 놓네. 추가 공사금 해결 좀 합시다 하는 거예요.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요거 조금 변경해 달라는 거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수억 원을 요구하는 거지. 보시면 주택신축공사가 90%쯤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나홀로 건축을 할 때도 아무데나 건축을 안 합니다. 무조건 팔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무조건 팔리는. 이주 수요가 땡겨오면 무조건 팔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사철을 맞춰서 팔아먹어야 돼. 근데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 건설업체가 제가 직접 건설도 하고 시공도 한다고 그거를 마무리 공사 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배관구멍 찾기도 힘들어. 그거 설계하고 틀리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하던 사람이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추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죠. 추가 공사비를. 그래서 일거에 거절을 했다? 그러면 뭐 공사 계속할 수 없다 이거지 뭐. 자기들도 미쳤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미쳤다. 항상 미쳤대. 공사하면서. 그리고 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를 예정대로 끝내고 개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예상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못 들어주겠다 하면서 공사비 한번 따져보자 하고 민사 재판을 한다고요? 민사 재판 한다고요? 하하. 제가 3년 썼는데 3년 더 걸립니다. 현장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나오려면 2년 걸립니다. 더럽게 늦어 그쪽은 또. 그럼 2년 동안 현장 보존해야 되고 감정이 나와서 어디 추가 공사한 거야? 하고 눈대적으로 보더라고. 저도 감정인도 써봤어요. 별짓 다 해봤는데 진짜 소송하지 마세요. 요거 현장 감정한다고 재판하고 감정인이 나오잖아요. 감정비를 갖다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역시 추가 견적 요구하대. 이거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올라가더니 연락이 없는 거야 또. 아니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인도 건설회사하고 똑같은 인간들이다. 여기 또 감정인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니까 처음에 감정료 1,500 했는데 2,000 넘게 주고 빨리 좀 진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30% 오탑니다. 50%에서 2배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그럼 망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건축주는 현장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붙은 거. 압류딱지. 여기 성동구죠. 이쪽은 압류딱지가 새빨개. 근데 경기도 쪽은 이렇게 약간 분홍색. 요거 어쩌다 이랬냐?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자한테 안 주는 거예요. 하청업자한테. 그래서 건축주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저는 시행자고 지주 그리고 시공자가 있잖아. 그럼 시공자 밑에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예컨대 배관업체, 설비업체 있잖아요. 설비업체. 설비업체가 공사를 딱 놔. 중지시켜버리면 후속공사 불가능. 설비가 안 들어가는데 다른 후속공사 다 연장 놔야 돼. 그래서 특히 설비업자들이 속썩이는데 왜 공사 진행 안 하는 겁니까? 설비업자가 속썩인데. 설비업자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자기는 그 건설회사 김 사장 못 믿겠대. 그러니까 건축주가 직접 도장을 찍어달래. 그러면 공사 진행 바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준공 내서 설비 들어가는 단계니까 준공 후 대출이나 건물까지 잡아서 또는 뭐 임대 놓은 다음에 임대 보증금 받아서 까짓 거 그 부분에만큼은 시공사한테 안 주고 설비업체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불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돼요. 직불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시공자가 자기가 돈을 달래요. 잔금을. 그러면 그 설비업자한테 자기가 준다고. 근데 안 준 거예요. 이것도 대리인을 통해서 제가 직접 챙겼다면 안 줬을 텐데 애엄마하고 같이 오는데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지가 받아서 준다는데 집을 했는데 설비업자한테 안 준 거야. 그러면 설비업자는 바로 압류 쳐버려요. 가압류도 딱지 붙는 거 아세요? 가압류. 이것이 기화가 되어 나중에 건축기의 전재산,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집취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시공자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 해결하려고 계좌 압류되고 그러면 사업자는요 사업 못해요. 신용이 잘못 6개월만 넘어가면 그래서 또 1억 주는 거야. 이 설비 공사비만큼은 이중 지급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런 것도 추억입니다. 아주 그 자산입니다. 자산. 케이스 6번째는 대물공사 약속 후에 현금 요구하는 경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축 부지를 담보로 건축비 대출만 받아주면 자 공사비가 10억이다. 공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건축부지 나대지 담보로 대출은 한 6억 나와요. 10억 다 안 나와. 그러면 6억만 딱 땡겨주시면 나머지 4억 원어치는 준공 후 빼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준공 후 대출이나 임대 놓는다면 보증금으로 공사 대금에 충당하겠다 하고 약속한다고요. 그러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하죠. 요만큼 짓다 중단해버려요. 요만큼 짓다가. 그래도 경매지 같은 거 보면 경매 사이트 같은 거 보면 이런 물건 엄청 나와 있잖아요. 경매로. 요거. 그 등기부만 보면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100% 스토리 다 이해합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가 안 보이네. 여기 보면 대부업체가 있어요. 대부업체. 나대지에 건축비 대출한 데는 어디예요? 융창저축은행이에요. 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건축비 대출한 데는 어디예요? 저축은행. 그 돈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시켜요. 그러면 건축주는 미치는 거죠? 건축비가 10억이라면 10억 넘겠지만 저런 것들은 건축비가 저건 한 50억 되겠지. 건축비가 50억인데 한 30억을 대출받아가 줬어요. 나머지 20억은 준공 후 가져가겠대.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 장난 아닙니다. 이게 자기는 뭐 5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5개월 동안 이자만 감당하면 되겠구나. 금리 7% 8%지만 생각했는데 5개월이 아니라 이게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가버리면 건축주는 이자 감당하다가 미치고 환장해. 잠도 안 와.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지연되면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줍니다. 저 대출 연장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현장 사진 찍어오라고 그래요. 야 이거 사고 난 현장인데. 그리고 이자 감당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몇십억에 몇 년 동안에 이자 감당 능력이 있는 지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결국 경매 집어넣는 거죠. 토지를. 자, 토지에 건축비 대출해요. 그리고 시공사한테 줘요. 나머지는 대물공사 약정해요. 그 후 공사 중단해요. 그리고 추가 공사비 현금 요구해요. 대물이라며. 대물로 못하게 됐대. 뻔뻔하게. 계약서에 대물이잖아.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하냐고 승질 부린다니까. 그러고 시공사가 소개한 누가? 시공사. 건설업체. 대부업체. 둘이 붙어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삼정호텔 있잖아요. 건너편 다 여기. 대부. 나 여기도 가봤다니까. 갔더니 예전에 시골에서 같이 큰 형님이 있대 또.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소재한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이거 금리 30%가 넘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공사비 빌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가 후순위 저당권으로 돼 있어요. 융창저축은행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 그러면 대부업체 뭐 사채를 끌어다 주면 2달 안에 중국 내겠다. 그래서 사채를 끌어다 줬어요. 그 돈 받고 또 방치하네. 그 돈 받고 현장 방치한다고요. 이놈이 그 돈 가지고 또 딴 데 쓴 거지. 공사 장기화에 따라서 저축은행은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저축은행 밑에 사채업자가 있고 사채업자 밑에 가압류 채권자들이 엄청 많아. 돈을 또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채만 얻어주면 중국 내준다며? 아니래. 몇 억만 더 필요하대.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꾼단 말이에요.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살면서 정말 한 달이면 끝난다. 한 달이면 중국 내준대. 해서 친구 몇 명한테 몇 억을 꿨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돈으로 꿔주는 게 아니라 지도 어서 꿔다가 꿔주고 그러잖아요. 부도나죠? 못 갚죠?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고소장을 내요. 나중에 합의해 주지 뭐. 그러면 자, 친구한테 돈을 꿨어요. 자, 저축은행 밑에 대부업체 그 밑에 가압류권자들 잔뜩 있는데 한 달 뒤에 빚 갚는다고 했고 근데 못 갚어. 그 돈을 줬더니 현장 방치하니까 그 돈을 딴 데 쓰고 이자 한 푼도 안 냈죠. 약속만 엄청 했죠. 구속입니다. 구속. 왜? 지주도 사업자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라고요. 사업하다가
돈을 꿨다. 이자 한 푼도 안 줬다. 결국은 변제 못하게 됐어. 사기로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그 아줌마. 부실공사를 해서 여기저기가 하자가 터져가지고 하자 보수 좀 해주세요. 묵살하고 보수 안 해준다. 요거는 아주 애교입니다. 애교. 요거는 속 썩이는 것도 아니라고. 공사를 준공 냈는데 결로가 심해서 곰팡이 쓸어서 미치겠다. 이거는 공사 성공하신 겁니다. 그거는. 자, 위 사례들은 모두 다 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서 형사처벌 못 시키잖아.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나 신용불량입니다 할 말 없어. 건축주는 모든 피해를 구술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냐고 세상에. 이거를.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사회 계몽적인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빼놓고는 다 단독주택 철거 재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다 하더라도 그런 부지를 중개거래해야 됩니다. 누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월세 받아먹고 살겠대. 퇴직금 투자해서 그런 물건을 중개거래 했단 말이에요. 요거 사고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은 얼마나 속썩했습니까? 그거 매수자는 맨날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데 그 얼굴 보고 어떻게 사냐고.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략적인 내용인데 처음에 돈 좀 들더라도 정확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시방서까지, 그리고 계약서에 공사기간 명확히 기재하고 불리한 시 지체배당금 일수에 따라서 최대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공사나 설비 변경 할 때는 시공업자 말만 듣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 요게 그만큼의 견적이 나오는 거냐고. 그리고 추가 공사비나 시공기간이나 지체배상금을 명시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막진 손금인데 일자 손금. 이게 저거든요, 저. 돈 좀 번데 아니면 완전히 망한데 그게 일자 손금이에요. 이게 손금이 나오대 보니까. 요즘은 심장 잘못되면 허벅지 뚫는 게 아니라 손목 동맥 뚫어요. 원래 타고난 체질이야. 혈관이 안 좋은 게. 근데 건설 사기꾼들에게 쏘은 결과야. 아주 양호하죠? 요 정도면? 왜? 교도소 가서 사는 사람 많아요. 누가? 시공자가? 아니야, 건축주가. 건축주가 집 짓다가 자기 땅 뺏기고 빚쟁이가 되고 교도소 생활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주 양호한 거예요. 거꾸로 건축주가 사기치는 인간도 많이 봤어요. 건축주가. 누가? 건축주가. 엄청 뻔뻔해요. 공사비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대물계약서 작성하고 야, 집 다 지어놓으면 대출 받아서 잔금 줄게. 잔금 줘요? 안 줘. 안 준다고. 그러면 대출은 받았잖아요. 이자 안 내잖아요.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죠. 누가 낙찰받아? 자기 동생이 낙찰받아. 떼돈 버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거 엄청 돈 버는 거예요, 이거. 사기친 거요? 노. 단순한 민사 채무 블랙입니다. 나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몇십억 그냥 벌어요. 요게. 그러면 건설회사 피해보죠? 그러고 그 밑에 하청업자들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타일 공사하는데 타일 공사 하루 왔다 갔다 하면 100만 원씩 받아가네. 그러면 20일 일하면 타일업자들은 타일 공사 하시는 분은 20일 일하면 2천만 원 버는데, 야, 돈 많이 버네. 그러나 실상은 돈 못 벌죠. 왜? 다 뛰니까. 못 받으니까. 건설회사하고 하청업자들이 피해 고스란히 균등하게 이렇게 분담하고, 건축주는 그냥 몇십억 버는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기로 형사처벌되는 거 아니고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 강의는 여기서도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저희는 그 나홀로 건축 강의는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강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왜? 친목도 뭐 해야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많이 자문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말고 뭐 오결 선생이나 이병학 선생은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